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 부로부터의 모욕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제 무시인데 이런 건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은 지난해 2019년 내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은 남쪽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남쪽을 패싱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대통령은 끊임없이 북에 대해서 구애를 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스토킹이라고 했는데 스토킹은 이제 멈출 때가 됐는데 계속 하니까 당사자가 싫다는데 계속 쫓아다니면 이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김여정 부부장의 이례적인 방식의 강도 높은 발언은 이건 남쪽에 대해서 특별히 메시지를 실어서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너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애정도 옛날 정도 없다. 애정도 없고 애정도 없다. 그러니까 제발 좀 괴롭히지 마라. 한 번 더 하면 정말 법대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저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봐요. 만약에 여기서 더 스토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물론 이제 말로 하는 말폭탄이야 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삶은 소대가리부터 해서 뭐 개가 짖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지하게 많은 높은 고강도의 그 말폭탄을 할 수 있겠지만 행동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건 조금 제한적인 게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반도의 어떤 파국으로 갈 정도까지의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남쪽에 대해서는 아마 말폭탄 수준에서는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밖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미 모든 채널이 다 끊겼잖아요. 다 끊겼고 금강산 관광 너절한 거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통일부에서는 그러면 드러내는 거 관련해서 만나봅시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러니까 만나지 말고 팩스로 하자. 팩스로 하자 그러니까 또 팩스로 해서 팩스로 하지 말고 만납시다 그러니까 북이 오히려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 보낸 걸 왜 너희들 공개 안 하니? 그러니까 북이 남쪽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자신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고를 하고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저렇게 하는 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그렇지만 국격이 창피한 거예요. 이제 나라가 이게 무슨 망신살이냐. 응? 저는 옛날에 DJ 대통령 햇볕 정책을 지지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권위와 대한민국의 이 정당성과 대한민국의 체면이라는 걸 지켜주는 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에 당하는 거나 북한에 당하는 거나 사실은 중국에 당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북한을 고려해서 이렇게 굽신거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정작 뭐 저렇게 남쪽을 개무시하는데 저렇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면서까지 대통령이 그 애착을 갖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생각을 바꿀 때가 됐는데 우리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이 저는 고집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지만 야당 지도자일 때 고집은 원칙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원칙과 정도를 걷는다는 대의 명분으로 장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국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 통합을 하고 국민 통합을 하고 유연한 정책적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그건 장점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건 오기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 3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대북 정책 플러스 뭐 이제 대북 정책을 평가를 만약에 교수님이시니까 학점으로 매긴다면 저는 뭐 첫 시작은 그동안 너무 파탄지경으로 갔던 남북 관계를 다시 재개를 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정세를 만들어낸 거,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만들어낸 것은 제가 볼 때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두 정상 간의 만남 또는 남북의 만남, 북미의 만남이 제가 볼 때 2년 차 들어서는 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냐면 만남 그 자체를 가지고 무슨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만나는 것은 남북이 정상에 만나도 뭔가 비핵화를 이뤄내고 남북관계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한반도가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들을 합의하고 도출하고 실천하기 위한 만남이어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만남도 마찬가지죠. 만나서 사진 찍고 무슨 대화 나누고 뭐 산책하고 이게 아니라 만나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비핵화에 진전이 있고 김정은이가 적어도 국제사회의 규범에 편입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실천을 좀 진전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난 그 자체로만 하다가 결국 지금 완전히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취임 1년 차에 평창 프로세스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의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것이 마치 그것만이 만남만이 살 길이고 협상만이 살 길이고 대화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이른바 대화 만능주의로 빠진 것은 실제 성과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2년 차부터는 좀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지금 3년 차 지나서 뭐가 되냐면 저쪽은 그래서 이제 대화를 안겠다. 협상을 안겠다 그러는데 대화 만능주의에 빠지니까 대화에 매몰되고 대화에 집착하는 게 이제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차에 가서 이제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미 회군을 해야 될 시기를 넘었기 때문에 모든 상대방으로부터 패싱당하고 무시당하는 지경까지 와버린 거죠. 얘기하면 사실은 현실적인 거고 얘기하면 타이밍이거든요. 이걸 다 놓친 거죠. 제가 볼 때는. 학점으로 내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사 경고라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C학점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저는 재수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네. 그리고 외교 얘기는 이제 정치 이제 선거를 예, 예. 눈이 자꾸 뭐 눈물이 나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근데 너무 눈부시세요. 아니 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현실을 이야기하니까 눈물이 나네. 좀 쉬었다가 좀 쉬면서 쉬는 것 같이 시즌 같이 이야기하시죠. 뭐. 그냥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전체 판세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이길까요? 통합당이 이길까요? 전체 판세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수도권의 민심은 상당히 통합당이 해볼 만하다. 이런 걸 바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거가 50일 가까이 40 며칠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는 건 너무 건방진 거고요. 더 열심히 더 겸허하게 야당이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이 있어야만 민주주의는 작동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오만하고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독선과 독주를 하는 거 뭐냐면 견제 세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을 좀 이제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밑바닥 민심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통합당이 실수를 크게 하지 않는다면 물론 실수할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만 실수를 크게 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에서는 지난 4년 전과는 달리 바람조차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은가. 그리고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는가. 아직은 그러나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그 포스터에 보니까 하얀 머리 젊은 마음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예. 젊은 생각이라는 컨셉은 맥락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 젊으시진 않으니까 제가 이제 지역을 다녀보니까 이제 TV에서 많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알아보시는 분이 있는데 흰머리 때문에 더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도 마스크 쓰면 눈밖에 없잖아요. 근데 흰머리 때문에 대충 아는 거예요. 아, 그 흰머리 텔레비전 나온 교수. 그래서 흰머리가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 유권자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인지화돼 있구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흰머리를 강조하는데 머리는 흰색이지만 마음은 젊다는 걸 좀 대비시켜서 해보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제 상대가 지금 남인순 의원인데 남인순이 저보다 연배는 위입니다. 근데 머리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염색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남인순 의원은 염색한 검은 머리시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저는 일종의 대비 효과로 흰머리지만 남인순 의원보다 내가 젊다. 그리고 생각도 젊고 삶의 방식도 젊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여주려고 좀 머리를 썼습니다. 괜찮은가요? 그리고 이제 좀 요즘 이렇게 뭐
보니까 거의 출근길 뭐 퇴근길 인사를 네,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이제 출근 인사는 그래도 이제 지하철역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나가시니까 저 악수도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명함도 못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켓 들고 인사만 소리쳐서 하고, 그리고 외에는 방법이 연구운동 할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전 같으면은 예비후보 시절이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 짬을 내 가지고 공원에도 가고, 아니면 상가가 있으면 상가에 다 일일이 들어가서 인사도 드리고, 뭐 슈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있는 이 밀폐된 실내 공간에 누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은 다 전면으로 중단을 했고, 출근 인사 외에는 또 퇴근 인사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서 주로 이제 남은 시간에는 지역 내 어르신들, 지역 내 직능별 또는 뭐 지역별 또 이런 연령별 그런 좀 대표하시는 분들 인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전화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일 하고, 지금 선거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이 시스템과 이 사람과 조직 꾸리는데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예, 그 의심 어린 시선 예.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실? 그럼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결정하고 선택했고 살아왔던 그 노선과 길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특히 20대에는 학생운동을 했고요. 20대 학생운동에서 구속된 걸 빨갱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0대 이제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돼서 북한과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된 차원에서 저는 햇볕 정책을 지지했고요. 그럼 30대 햇볕 정책 지지했으니까 너 지금도 좌빨 아니냐라고 하면 제가 뭐 단 하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아니죠. 저는 지금 제가 햇볕 정책의 전도사에서 햇볕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 논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칼럼을 통해서도 그렇고 방송에 나가서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지지하고 두둔하는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다 옛날에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문정인 교수님도 그렇고 정세현 장관님도 그렇고 이종석 장관도 그렇고 지금 통일부 장관 김현철 장관도 저랑 아주 막역한 직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제가 이야기해요. 30년 전, 20년 전에 인게이지먼트 폴리시라고 하는 이 관여 정책, 햇볕 정책은 효용성이 있었다. DJ 때까지.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고 실전 배치가 돼 있고 한반도를 완전히 핵 위협으로부터 언제든지 우리를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위협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20년 전에 했던 방식과 똑같은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는 거다. 이미 다 고장이 나서 쓸모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걸 계속 돌리면서 20년 전에 햇볕 정책에 돌아가면 된다. 이건 햇볕 정책을 반대하면 이건 뭐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가면 해법도 안 되고 저는 솔루션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왜 그러면 그 관여 정책이나 햇볕 정책이라는 거, 그다음에 북한과의 이 평화 우선주의, 그다음에 협상 만능론이 틀렸냐고 하면 북한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때의 북한, 2000년대 북한, 지금 2020년대 김정은의 북한은요, 본질적으로 현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변화가 핵폭탄에 보입니다. DJ 때 노무현은 핵폭탄을 가지지 않았어요. 영변에 있는 원자로에서 핵물질을 추출하는 것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던 겁니다. 핵실험은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처음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오면서 뭐 지금은 완전히 북한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이고 그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략군 사령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회 공군 3군이라면 북은 6회 공군 전략군입니다. 전략군은 핵 미사일 로켓 전문 실전 배치된 부대예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폭탄을 이미 가지고 있는 김정은의 대남 위협 앞에서 핵무기가 없던 시절에 효용성이 있었던
이 햇볕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건 지식인의 도리가 아니죠. 그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현실이 엄연히 바뀌었기 때문에 해법과 접근도 엄연히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최근 논문도 썼고 뭐 여러 가지 주장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북핵 해법은 협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북한 체제의 변화에 의해서만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기존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NPT 체제 바깥에서의 핵폭탄을 가졌거나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던 사례들을 쭉 보면 대부분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졌던 나라가 스스로 이걸 포기하면서 해체했던 경우는 남아공 모델인데요. 그건 유일하게 딱 스스로의 내부의 정권 교체에 의한 성격의 변화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 문제 핵법은 물론 협상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협상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렇게 의미 없는 성과 없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없는 협상 자체에 매달리는 협상은 이제 의미가 없고 협상의 문은 열어놓되 협상을 구걸하지 말아라. 협상을 조급해하지 말아라. 협상에 매달리지 말아라. 협상을 스토킹하지 말아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정권 교체, 북한 체제의 레짐의 성격 변화 이걸로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그걸 잘 관리하는 것이 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햇볕 정책이 당시에는 효용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효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어차피 북한은 처음부터 햇볕 정책을 시간 벌기용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 그런 북한의 대전략에 예. 말려든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의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가 된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제 책임론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DJ 노무현 때의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이 저기 갔느냐,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강경 정책 때문에 저기 갔느냐에 대해서는 논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상 그 책임론의 소재를 넣고 이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DJ가 내세웠던 햇볕 정책은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핵 개발의 필요성, 핵 개발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줌으로써 핵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게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일견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 이제 김정 입장에서는 항상 하던 이야기가 미국이나 남쪽에서 우리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체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핵폭탄을 만들기 전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김정일이가 생각하는 미국과의 이 적대 관계, 김정일이가 생각하는 남한과의 적대 관계를 일정 정도 개선해 줌으로써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자기가 이제 체제가 붕괴되거나 미국이나 남쪽으로부터 무슨 무력 침공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까지 그 NPT 체제 바깥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은 독재 국가가 이웃 나라와의 안보 위협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본질은 그 독재 국가의 성격을 바꿔서 스스로 민주화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이웃 나라랑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면 핵무기 만들 니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성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DJ가 햇볕 정책을 했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일정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DJ 때도 결국은 남북 관계가 계속 이 북미 관계 변수에 의해서 요동치고 또 노무현 정부 때 가가지고는 결국 핵실험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미 이 관여 정책에 의한 햇볕 정책에 의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저는 의도는 나름대로 유용했다고 보지만 실제 성과에 있어서는 미흡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이명박 박근혜가 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북한은 제갈 길로 가는 거고 우리도 이제 그런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문을 닫아버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난데없이 15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미 북한은 핵 보유 국가가 돼 있고 남쪽에 대해서 핵을 포기할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에 와서 햇볕 정책을 정가의 보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고장난 레코드판을 돌려서 국민들을 저는 미혹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정치 얘기를 하다가 다시 안보 이야기로 맞아요. 정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활동하신 걸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정치 시작하실 때는 민주당에서 네, 참 아픈 부분이네. 알베에서 보니까 꽤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예.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국민당. 국민당 하셨다가 통합당까지 예. 오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옮기셨어요? 제가 본래 이제 처음
그 국회의원 출마한 게 2009년 전주 덕진에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 이제 출마했던 거고요. 그때는 이제 정동영 당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제가 이제 졌습니다. 졌고 그때는 제가 이제 진보 진영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나와서 참패를 했던 분이 또 1년 만에 바로 자기 지역구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길래 사실상 그때 사실은 가서 이긴다고 제가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만 이기리라고 생각은 저는 1%도 안 했습니다. 그 실제로 저한테 공천을 제안했던 정세균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10%만 넘어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일당인데 가가지고 일당의 지역 기반이 호남에서 우리 당에 공당에 공천받은 후보가 10%도 안 나오면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서 10% 넘었습니다. 13% 나왔습니다. 그냥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지를 쫓아서 뭐 이게 가면 뭐 배지를 다니까 간 건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대표랑 같이 창당 과정부터 쭉 했던 것도 굉장히 이것도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민주당 오랫동안 제가 옆에서 보고 같이 하고 해봤지만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만 민주당 안에 일부 그 소수의 이 친노 패권주의라는 것은 정말 저는 이걸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아메바 같은 조직이에요. 사실은 헤드리스 몬스터라고 저는 그러는데 수개가 없는 괴물 같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지 않게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패권을 위해서 많은 나쁜 짓을 하는데 아주 익숙한 기술자들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 친노 패권 세력에 대한 불만 이것들이 막 이제 극에 달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그 안에서 문재인 대표랑 이제 혁신의 논쟁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나왔거든요. 도저히 민주당에는 이제 혁신의 가능성이 없다. 지금의 민주당의 저는 친노 코아 그룹에 의해서 가지고는 다시 정권 교체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런 판단에서 사실은 외로운 강야의 길로 간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여기서 국민의당으로 가서 안철수 대표랑 함께 중도의 가치를 들고 거대 양당의 어떤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볼 때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양지가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변절이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합쳤던 거고요.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국민의당이 정말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뒤로 그 국민의당에 보내준 그 제3지대의 중도의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졌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것도 많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내부 평가와 반성이 있는데 그 반성 중에 나온 하나의 결과가 이제 그러면 개혁 보수 세력인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바른정당과 합치면 뭔가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잘못이었죠. 결국 지금 바른미래당에 지금 공중분해 돼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 저는 친노의 그 정말 그 기술자다운 이 패권주의의 이 노력들, 패권주의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서 절망해서 나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3년 차를 보면서 역시 그들은 무능한 집단이다. 그리고 역시 그들은 간악하다. 그리고 이제 지난 조국 사태 이후부터 쭉 봤고요. 그게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이제 실망 이걸로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제가 어차피 정치를 할 거라고 한다면 지금 또다시 제가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야당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안 대표한테도 제가 요구를 했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힘을 실어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을 개조하고 야당을 바꾸고 야당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지지와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래서 통합당이라는 이제 중도 보수 통합 정당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역할을 했죠. 그게 이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합신당 준비위원회도 들어가고 해서 중도를 이제 대변하는 역할들을 제가 자임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도가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은 중도의 가치는 약간 뒤로 미루자. 너무나 극악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거짓 진보들, 그다음에 이 정말 뻔뻔스러운 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 열화와 같은 이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합리적인 의회의 견제 세력으로서의 합리적 야당,
그다음에 합리적인 어떤 세력들을 좀 만들어서 그걸 좀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중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그렇게 해서 선후 관계를 좀 정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통추위하고 통준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국민의당 계열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이 미래통합당 창당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이제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계열에 있던 분들을 많이 모시고 사실은 제가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우리 중도가 이 미래통합당에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탄핵 이전에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수 통합에 머물르면 안 되고 반드시 합리적인 중도까지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중도 플러스 보수의 대통합을 이뤄야만 총선에서 그나마 싸움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뭐 배지 철새다. 배지를 제가 어디를 달았습니까? 2009년에 전주 갔으면 거기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의 그 선택이 너무나 저는 참을 수 없는 대선 후보답지 않은 행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비판을 하러 갔던 거고요. 국민의당 그 안에서 제가 이른바 친노 노빠들 이른바 아첨에서 거기에 줄 서가지고 제가 충성맹세하면 배지 안 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다시 험난한 길로 저는 국민의당으로 왔고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실패했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이 극악한 실정 3년 하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뭐냐. 일단은 반문연대로 정권을 심판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 발전의 가치를 다시 논의해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뜻하게 무슨 뭐 배지만을 위해서 양지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저의 살아온 궤적은 제가 하나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비난한다면 비난을 받겠습니다만은 저는 언젠가 역사가 평가해 주리라. 정치 언박싱이 평가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저기 뭐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어쨌든 고향이 호남이시죠. 예, 예.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민주당하고 접점이 지역 기반이 예. 주변이 넓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국민의당도 뭐 안철수 대표가 있긴 했지만 예. 뭐 크게 보면 어쨌든 호남에서 되게 선전하면서 예. 존재감을 드러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당에 합류하는 데는 그 이전보다 좀 더 힘들었죠. 열심히 필요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유 정말 그 질문 저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이건 정말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가 사실은 썩 지지를 받지 못해요. 전주에 지금 계시거든요, 우리 노모께서. 그러니까 제가 TV 나와서 문재인 정권 잘못한 거 잘못했다, 조국이 나쁜 사람이다, 이 진보가 얼마나 이중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어머님 왜 그렇게 욕하냐고, 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냐고. 지금 제가 여기 미래통합당으로 송파병 공천받아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만 어머님이 전화 잘 안 하세요. 그게 호남의 멍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좀 중도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견뎌내고 저는 뭐 역사는 도도한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저는 조금이라도 진전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뭐 나중에 결국 평가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통합당 합류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어떤 세력 반문 연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속의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2016년에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으로 이제 탈당해서 나왔을 때는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잖아요. 저야당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반대와 야당 혁신의 기치였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에 합류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라가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그때는 야당의 문제였습니다. 야당의 문제. 근데 지금 현재 국정을 장악하고 있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이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진보 진영으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했던 대부분의 선후배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걸 국민들은 일정 정도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정권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후에 지금 3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저는 이미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저는 조국 사태로 인해서 나타난 진보의 이중성, 또 진보의 민낯,
진보의 파렴치함, 그다음에 진보의 이 뻔뻔함. 저는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자기가 주장했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의정부, 노무현 참여정부까지로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일정 정도 저는 공고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는 저는 보수는 보수대로 국민들한테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 대통령의 이번에 실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진보도 이놈들은 전혀 믿을 바가 안 된다. 이놈들은 정말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시대적 저는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수에 대해서도 보수가 완전히 새로 나야 된다고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요구했듯이 이번에 총선에서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확실하게 심판함으로써 이젠 진보에 대해서 이런 진보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진보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보에 대한 엄중한 저는 심판을 국민들이 할 거라고 보고 진보도 이런 그 총선을 통해서 저는 거듭나면 그나마 기회가 있고 거듭나지 않고 지금처럼 뭐 서초동에 모이는 대깨문 집회자들 그다음에 지금 몇몇 자객 공천한다고 금태섭 의원 뽑아내겠다고 뭐 하는 이런 흐름들 뭐 유시민 이사장의 뭐 발언들 일부 몇몇 문화예술인들의 발언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자꾸 현혹하잖아요. 저는 진보는 기대를 접는 게 아니라 진보는 국민들 앞에서 완전히 속가질 겁니다. 저는 그런 위기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도의 가능성이 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송파병을 일찍 마음으로는 찍었어요. 제가 결혼 초기 한 10년 거기 살았고 아들 두 놈도 거기 나왔고요. 2년 전에 그리고 이미 이사를 갔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심 21대 총선에는 내가 호남은 가지 않겠다. 서울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송파병을 저는 생각하고 갔어요. 사실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자식들이 다 이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종로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거기가 이제 문화생활도 많고 뭐 우리 학교도 되게 가깝잖아요. 삼청동 연구실이니까. 몇 번 다니길래 제가 대화는 자주 안 합니다만은 카톡으로 여보 이번에는 좀 마지막 내가 출마를 하려고 하니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좀 알아보면 좋겠다고 그랬지. 어디냐고 행정구역을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송파벽에 행정구역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보고 다녀서 이제 그 장지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는 혜택을 받았다기보다 그 21대에 제가 총선에서는 제 지금까지 사실 폴리페스로서 한 10년을 지금 살아왔는데 제가 이루고자 하는 정치의 꿈을 좀 이루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좀 기여하고 싶은 소박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저는 꼭 출마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TV 출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 굳혀왔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저는 좀 어떻게 좀 행운이라고 할까 아니면 다행스럽게 이 통합 신당의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도의 일정한 뭐 중요 인사라고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중도의 중요 인사로서 계속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조국 저격수로 그다음에 이제 외교안보에 대해서 계속 신랄한 대북 정책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이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자연스러운 문제의식 속에서 범중도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시대 가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행운이라면 행운이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역할을 했고 보수 통합에 머무르지 않고 이른바 우파 통합에 머무르지 않고 태극기 통합에 머무르지 않고 중도까지 아우르는 저는 광범위한 반문연대 통합의 흐름에 제 생각이 딱 일치했고 제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행운이라면 행운이고 그것 때문에 조기 공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철수 대표랑 같이 저기 뭐 예. 국민의당에서 이번에 똑같이 공교롭게도 또 국민의당이 됐는데 어쨌든 지역구 후보 안 낸 걸 두고 뭐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그렇죠.
평가를 하는데 그 후보 안 내기로 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늦었지만 나름대로 훌륭한 결정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은 그 뮌헨에 가 있을 때부터 제가 한번 갔었어요. 2018년에 하반기에 갔는데 소리 소문도 안 됐는데 가서 만나 뵙고 이야기 다양하게. 저는 2019년 작년 초부터 반문연대로 역할을 자임을 하고 그래서 이 한국당과의 이 통합이나 연대에 있어서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안 듣고 제가 A에 어긋나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한다고 그래서 귀국할 때도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제가 썼습니다만 들어보시면 공항의 귀국 일정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해서 반문연대를 해야 된다. 지금 중도정당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중앙일보에도 그때 좀 써주셨습니다만 심산유곡에서 백합꽃 찾는 격이다. 이게 DJ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DJ 자서전에 DJ가 오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깨끗하게 심산유곡에서 아름다운 꽃 찾는 건 정치가 아니다. 그 더러운 흙탕물에서 연꽃 피우는 게 정치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말해서 한번 더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중도의 가치는 좀 뒤로 미루고 오히려 내키지 않더라도 한국당과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먼저 주도했다면 상당히 많은 룸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 떠나지 않았죠. 그 시기를 좀 놓쳤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민심을 잇고 모든 지역에서 지역구를 안 내겠다고 한 것은 일단 지역에서의 1대1 구도는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늦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특히 최근에 지금 대구에 가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게 안철수 대표다운 모습이에요. 사실 사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것도 나름대로 이제 그 좀 쓰러져 가던 좀 이렇게 희미해져 가던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이걸 좀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잘 되길 바랍니다. 예. 폴리패스로 10년을 그럼요. 예. 하셨는데 그 인고의 세월을 버티면서 정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폴리패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그 단상 같은 걸 좀 정리해서 제가 하소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권의 기웃거리는 지식인은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건 뭐냐면 배지를 탐하고 또는 장관이나 무슨 기관장 자리를 탐해서 권력에 줄 서고 될 것 같은 쪽에 캠프에 이름 올려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폴리패스를 비난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수없이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입당 절대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입당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조국 입당 한 번도 안 했을걸요? 안 했습니다. 입당 안 하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캠프에만 들어갑니다. 대선 캠프에. 이번에는 이명박 후보가 돼. 이번엔 박근혜가 돼. 이번엔 문재인이 돼. 문전성시를 이루죠.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폴리패스의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당당한 폴리패스는 뭐냐면 입당을 해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조국한테 그렇게 더럽게 임명직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그러면 국민들 심판을 받으러 출마를 해라. 근데 출마할 용기나 배짱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 아시지만. 제가 알거든. 그 개인을. 그러니까 저는 제발 지식인들이 정치 관심 있는 거 좋은데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 자기의 정당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 이걸 정확히 해서 입당을 하고 정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낙하산을 꽂아가지고 임명직에서 무슨 기사 나오는 차 타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자기의 정치적 자원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성공한 폴리패스의 길이 돼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왜 정치를 하느냐. 제가 뭐 정치학과 입학할 때부터 했습니다만 정치는 자리를 탐하거나 군림하려고 해서는 그건 정치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자리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을 또 안 믿어주시겠지만 교수가 국회의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얼마나 편한데요.
이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남한테 대접받지요. 자기 시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요. 뭐 먹고는 살만하지요. 교수같이 편한 게 없어요. 아니, 교수가 참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내가 폴리페스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10년째 제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게 힘이거든요. 대한민국 바꾸는 힘은 물론 모든 영역에 있는 분들이 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기여하지만 가장 큰 힘은 정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치가 썩었고 정치가 특정 계파에서 좌우되고 정치가 자리나 노리고 군림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희희낙낙거리는 집단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하나는 정치의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바꿔보겠나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 앞에서 겸허하게 일을 시작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의 순수함은 지금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고 저는 국가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역사의 평가를 받는 저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격정 토로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질문을 끝내셨죠. 네. 이게 보시고 한번 약간 자기소개한다? 예. 생각하시고 아까 얘기하신 뭐 흰머리, 뭐 예. 젊음아,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셔도 되고요. 뭔가 좀 짧고 임팩트 있는 한 줄에 뭐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송파병의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김근식입니다. 흰머리지만 젊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송파에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치를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제는 성공하는 정치가 돼서 정말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꿔보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